첫 번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는요, 블룸버그의 권효성 이코노미스트님께서 글로벌 거시 경제 동향 및 전망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무대 위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블룸버그의 이코노미스트 권효성이라고 합니다. 우선 귀한 자리 수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2026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의 분열,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내수 회복의 갈림길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긍정적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복잡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저는 미국과 우리 주요 교역 대상국이죠.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흐름을 한번 조망해보고, 그리고 한국 경제가 어떻게 나아갈지, 그리고 통화 정책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허락된다면 최근에 관심이 많은 환율에 대해서도 살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와 올해 경제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게 이 차트가 아닌가 싶거든요. 미국의 관세가 보시면은 저 왼쪽 차트에서 2025년에 오른쪽에 아주 치솟은 차트가 있는데요. 이게 미국의 실효 관세율입니다.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1930년부터 해서 거의 추세적으로 떨어지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올해 15% 정도 수준으로 치솟았거든요. 작년에는 2% 수준이었는데 올해 15% 정도로 치솟았고, 이게 1930년대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냐 하면은 한국 경제가 빠르게 발전한 게 1960년대부터잖아요. 근데 그때 그 이후 상황을 보면은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런 글로벌한 자유무역주의 기조하에서 한국이 수출 주도 전략을 펼치면서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세계사 무역 경제의 큰 흐름이 되돌림되면서 앞으로는 이런 한국과 같은 모델이 나오기 어렵지 않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수출 주도 성장을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장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오른쪽 차트는 그 미국의 실효 관세율을 보여주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 작년에 0.2%의 관세였는데 올해 현재로는 지금 거의 한 15%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내는 실효 관세율도요. 이런 것들이 수출 그리고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고요. 지금 거의 과거엔 FTA 때문에 우리의 관세율이 좀 낮은 편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관세도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글로벌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고, 중국에 비해서는 조금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런 관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놀라울 정도로 견실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2.8% 성장을 했는데요. 올해도 잠재 성장률 수준이 2%는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뷰가 좀 갈리긴 하는데 그런 관세 영향이라든지 때문에 좀 둔화할 거다라는 예상 시장의 그게 컨센서스인데요. 저희 블룸버그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그리고 한국도 이제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투자 확대 때문에 오히려 내년에 성장이 잠재 성장률 수준보다 조금 높은 2.2%로 높아질 수 있다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확실성은 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이게 차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기관별 전망하는 경로를 다 한번 그려본 건데요. 좀 이 전망의 상하폭이 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관세의 영향,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아마 유례가 없을 정도로 미국 관세율이 빠르게 치솟았는데 이 영향이 과연 경제에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경제학자들도 사실은 예측이 많이 틀린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것들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분분하고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이 관세의 영향은 아직까지는 물가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간을 두고 물가로 점점 전이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미국의 유통업체 그리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의 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같은 수출업체들이 마진 축소를 통해서 관세의 영향을 흡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들한테 전가하지 않고 기업들이 지금은 이 관세 영향을 흡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뭐 마진 축소가 계속 지속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적으로 15%의 관세율이 높아졌는데 이것이 소비자 물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뭐 이 소비자 물가도 내년 중에도 3%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이 관세 영향이 뚜렷하지 않은데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가 부과되고 나서 미국에 수출하는 평균 자동차의 단가가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그 말은 관세 영향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어느 정도는 이제 마진을 축소시키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또는 미국에서 마켓 셰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춰서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계속 지속할 수는 없고 뭐 신차가 나온다든지 이제 그럴 경우에 그리고 내년에 뭐 저희 예상대로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실하다면은 수요가 받쳐준다면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이 수출 업체들 그리고 유통 업체들도 관세 영향을 더 전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가 상황도 빠르게 뭐 낮아지지는 않고 좀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는 하겠지만 예상보다는 많이 내리기 어렵다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12월에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가 최근에는 다시 인하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뉴욕 연준 총재가 여전히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그런 쪽으로 기대를 모아지고 있고요. 하지만 12월에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과연 이 금리의 인하가 호키시한 인하가 아닐까 시장은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금리 인하의 폭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블룸버그에서는 그래도 3%까지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그거보다 오히려 더 많이 못 내릴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정책 금리뿐만이 아니라 장기 시장 금리에도 영향을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정책 금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물가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과거에는 저희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이게 이제 세상은 기조적인 저금리의 시대로 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세큘러 스태그네이션이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던 것이 이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유지되는 이런 경제에서 앞으로 통화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흐름들이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은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이건 추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그 어떤 모형에 따른 계산 결과인데요. 2010년을 지나면서 이 균형금리라고 하는 장기금리일 수도 있고요, 정책금리일 수도 있는데 물가를 높이지도 않고 성장을 더 부스트하지도 않는 그런 균형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를 가지고 모형을 추정을 해보면은 2010년 이후로 이 균형금리가 좀 상승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은 이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늘세
이 바인데요. 이게 재정 지출입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이 오른쪽 차트 보시면은 미국 재정 지출이 2002년을 이후로 재정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트럼프 예전에 누구였나요? 저기 생각이 어쨌든 그 재정 적자랑 그리고 무역 적자 쌍둥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가 전쟁, 이라크 전쟁,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 그리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 재정 지출을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 원 BBB 이 법안을 통해 가지고 재정 지출을 더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뭐 이견 생각은 계획은 내년에 관세에 따른 수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충분히 재정 감세를 하더라도 재정 적자를 늘리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리 많은 뭐 가정을 하고 다양한 가정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재정 적자는 오히려 더 크게 늘어나는 걸로 나타납니다. 이제 그 의미는 앞으로 이 국채 시장에서 국채의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글로벌 금리가 계속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준에서 금리를 저희 예상처럼 3%까지 인하를 하더라도 장기 금리는 그만큼 떨어지지 않을 수 있고요. 오히려 시장에서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경우에는 이 장기 금리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경제를 보시면은 중국 경제는 연초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올해 정부의 어떤 그 부양 정책에 힘입어 가지고 5% 성장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이 무역 전쟁이 지난 달이죠. 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면서 어느 정도 완화되는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 그리고 올 초에서 어떤 핫워에서 이제는 무역 관세 전쟁이 콜드워로 접어드는 양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제 그 합의한 대로 펜타닐 관세가 10% 포인트 이렇게 낮아질 경우에는 미국에서 중국에 어떤 매기는 실효 관세율이 10% 포인트가 낮아지니까 약 30% 정도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저희보다는 한 15% 정도 높은 수준이고요. 하지만 이게 중국에서는 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원래 펜타닐 관세가 예상대로 매겨졌다라면은 거의 한 70% 정도가 줄 것으로 저희가 예상했었는데 이제는 한 50% 정도 주는 것으로 그나마 다행인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목표는 내년에도 5% 성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2035년까지 어떤 선진국 수준의 그 1인당 GDP를 이루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다음 10년, 다음 이제 31년부터 40년까지 약 평균적으로 4% 중반의 성장을 이뤄야 되거든요. 하지만 저희 이제 중국 팀의 예측으로는 아마 중국 경제는 평균적으로 3% 중반밖에 못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큰 이유가 중국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인 인구 고령화 그리고 지금 인구 감소로 아마 이어질 거고요. 그리고 중국 부동산 이 버블 이후에 따른 내수 부진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정부에서 해결하느냐가 중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 경제를 보면은 뭐 AI 혁신이라든지 기술 혁신에 따라서 되게 긍정적인 면도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미국과의 어떤 원래는 중국에서 혁신을 통해 가지고 싼 제품들을 싸게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 전략이 좀 어렵게 됐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아무리 혁신을 통해서 제품을 싸게 만든다 하더라도 그 제품들을 수출할 시장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이 어렵다라면은 내수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텐데요. 그 부분이 앞으로 이제 중국에서 지금 부동산 이 버블 붕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주택 시장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을 정부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 경제로 한번 저희 시선을 옮겨 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국이 미국에 부담해야 되는 실효 관세율이 작년에는 0.2%, FTA 하에서 0.2%였다가 올해는 거의 15%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은 그 중에서 특히 자동차 관세가 좀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아직 실행하지 않았던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의약품 이쪽에 관세가 매겨진다라면은 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우에는 우리 관세율이 17%까지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세율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우리 현재 미국으로 거의 한 20% 정도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18%, 20%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미국으로 되는 수출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감소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모형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미국으로 수출이 거의 한 25% 줄었더라고요. 근데 다른 제품들은 뭐 아직 잘 좀 불명하긴 한데 현재까지는 이 미국의 높은 관세율이 한국 수출에 미친 영향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4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의 리버레이션 데이 이후에 계속 관세를 유예하면서 우리 말로 하면은 선수출이 계속 늘었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들이 관세 영향을 좀 올해 관세 영향을 좀 완화시키는 영향을 했었고요. 그 말은 선수출이 올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부터는 그 영향이 오히려 반대로 작용하면서 수출의 부정적인 영향이 좀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 이제 뒤에 말씀드릴 텐데 올해 수출이 예상보다는 되게 좋은데 반도체 영향이 되게 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5% 관세율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성장에 어떤 영향을 시사점을 주냐면은 우리 GDP를 약 한 2030년까지 1.5% 정도 줄일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올 한 중반 정도의 모형을 가지고 저희가 추정을 한 건데요. 그 이후에 좀 더 세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새로 해보면은 이때보다는 이 관세가 우리 성장이나 수출에 미친 영향이 좀 더 큰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아직 그 결과를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거의 이제 2% 가까이 우리 GDP를 2030년까지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제 평균 관세율이 세계 미국에 대한 우리의 평균 관세율이 글로벌 평균이랑 비슷한 수준이 됐거든요. 중국은 우리보다 한 10%포인트 정도 더 높은 수준이고요.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것은 이 미국의 높아진 관세율이 각 국가에 미치는 영향, GDP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잘 아실 테지만 여기는 뭐 그 무역 관련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요. 우리가 미국의 그 익스포저가 되게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25% 관세를 매기더라도 우리는 미국의 20% 우리 수출의 20%가 미국으로 가는 상황이고 뭐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5%만 간다면은 그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20%를 수출하는 국가가 더 클 거잖아요. 한국이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관세율은 뭐 평균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그게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아주 크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좀 다행스러운 점인 거죠. 이 지난 에이펙 정상회담 즈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무역 협상에 사인을 하면서 자동차 관세율이 15%로 낮아지게 됐잖아요. 이게 아마 내일 여당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할 계획이고, 이제 그게 통과될 경우에는 이번 달 1일부터 관세율이 15%로 소급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어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평균 관세율을 한 3% 정도, 3% 포인트 정도 낮추는 거고, 수출 감소율도 약 7%에서 8% 정도 낮추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뭐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성장에도 원래는 자동차 관세율이 25%일 때는 우리 성장을 한 0.6% GDP를 낮출 것으로 그렇게 우려를 했었는데, 이제 그 효과가 약 반 정도 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대미 무역 협상, 관세 협상 관련해 가지고 투자 펀드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좀 3,500억 불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은 선방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은 환율 시장에서 이 3,500억 펀드에 대해서 되게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년 200억 불 정도 그걸 최대로 해서 정부의 투자 펀드 송금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밖에 마스가라고 하는 선박금융 관련된 또 투자가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팩트시트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건 저의 의견이기도 하고, 미국에 있는 애널리스트라든지 이코노미스트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은, 과연 미국 정부가 일본에 5,500억 불, 그리고 한국에 3,500억 불, 그리고 유럽에서도 약 6,000억 불 정도의 투자 펀드가 만들어질 텐데, 이만큼을 다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한국 정부에서 3,500억 불 만약에 송금하게 되면은 다시 외환위기를 겪을 수 있다라고 해서 걱정을 되게 좀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정말 이만큼 직접 이 캐피털 인베스트먼트가 이루어질 만한 투자처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레토릭일 것 같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숫자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딜이 이루어지는 거지, 실제로는 이만큼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가장 제 생각에는 미국 정부가 관심을 크게 가질 수 있는 투자처가 아마 알래스카 개발일 것 같은데요. 알래스카 개발도 아무도 현재로서는 그걸 알 수 없지만, 정확하게 그 추적할 수는 없지만 구글이나 이렇게 해서 그 기관들이 알래스카 개발 비용을 추정한 거 보면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3,500억 불, 그리고 일본의 5,500억 불 가지고 알래스카 개발을 하고도 충분히 남을 그런 규모의 펀드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쨌든 우리 정부에서 이 사인을 한 거에 대해서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자동차 관세율이 15% 낮아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수출이나 그리고 성장에 좀 긍정적으로, 그나마 부정적인 영향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제 성장을 보면은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대체로 안 좋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건설 투자가 되게 부진합니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PF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게 계속 좀 길게 지연되면서 건설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건설 투자도 아마 3분기 때는 건설 투자가 전분기 대비해서 0.1% 감소하는 걸로
이 감소폭이 많이 줄었거든요. 4분기에는 아마 플러스로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건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예측하기가 좀 용이한 편이거든요. 대체로 이 건설 신규 수주가 있고 나서 2년에서 3년 텀을 두고 착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년에서 3년 전에 수주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보면은 올해 건설이 얼마나 착공이 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데요. 그 지표를 보면은 이제 반등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얼마나 빠를지 이런 것들은 좀 여러 가지 이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정부의 그 중대재해법 이런 것들을 얼마나 엄격하게 시행할 것인지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속도의 문제는 있겠지만 반등은 이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올해는 건설 투자가 약 9%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는 1% 플러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게 내년 성장에도 어느 정도는 기여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밝은 면은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인 것 같습니다. 저 진짜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반기 들어가지고 HBM이라고 하는 AI에 이용되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컨벤셔널 반도체 DDR5, 4들도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기업 미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으면서 HBM 반도체 AI 가속기 들어가 쓰이는 HBM이라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어떤 컨벤셔널 메모리들도 많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가지고 공급은 좀 제한적인 상황이에요. 글로벌 반도체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3대 기업으로 거의 재편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반도체 업체들이 다음 세대의 공정에 더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컨벤셔널 메모리 쪽으로는 캐파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공급은 좀 딸리고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가격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흰색 선은 반도체 생산이고요. 이 오렌지색은 반도체 재고인데요. 2004년 이후부터 반도체 재고가 꾸준히 줄고 있고 하지만 생산은 또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생산도 늘고 재고도 줄고 있다는 것은 수요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높은 가격도 아마 내년까지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거의 3대 4로 이 과점 체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치킨 게임을 하고 그래서 생산을 늘리고 가격이 떨어지고 이제 그런 상황으로는 가지 않을 걸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도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이제 그 부분은 또 한편으로는 이 반도체 업체들이 생산을 빠르게 늘리지 않을 그런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높은 가격을 유지해주는 그런 쪽으로 작용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반도체 사이클인데요. 한국 경제는 반도체 사이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반도체가 우리 수출에서는 한 20% 이상을 차지하고요. 근데 실제로 GDP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한 2%, 3%, 많으면 4%입니다. 사실 생각보다는 크지 않아요. 근데 신문을 보면은 다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식시장도 거의 반도체잖아요. 왜 그럴까 이제 하면은 반도체 이 사이클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움직이지 않는데 반도체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반도체가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래서 이 사이클을 보시면은 이 흰색 선이 반도체 수출이거든요. 되게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 변동성 큰 것이 지금은 업사이클이 지금은 사람들이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업사이클이 돼가지고 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한국 경제의 수출과 생산 GDP를 높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같은 상황이 있었던 게 2017년, 18년에 비슷한 사이클을 겪었거든요. 그때는
신규 이제 뭐 아이폰 그리고 갤럭시 이런 스마트폰이 나오고 이제 애플에서 이 태블릿 PC를 내놓고 그리고 이 PC 교체 수요가 있으면서 G램 반도체의 수요가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수요자 중심, 이 소비자 중심이 아니라 기업 쪽에서 AI 센터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컴퓨팅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반도체 사이클을 추정을 해보면은 다운턴에서 피크로 트러프에서 피크로 올라가는데 보통 2년 정도 걸리는데 좀 그거보다 길게 3년 정도 가면은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지금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슈퍼 사이클이 돌아온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반도체가 작년에 비해서는 한 25%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보다 더 높아져서 반도체 수출이 45% 이상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저희 블룸버그에 나오는 마켓 컨센서스를 이용해서 제가 반도체 수출 증가율을 예측을 해본 건데요. 최근에는 이게 계속 이제 업사이드 쪽으로 리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시장에 기대가 맞다면은 45%가 좀 보수적인 예측이 될 수 있고요. 그 경우에는 우리 반도체 가격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그게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좀 더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과 수출이 올해 25% 내년에 45%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성장에는 올해 약 0.5% 성장에 기여할 걸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0.7% 기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대부분의 기관들이 한국 경제 성장률이 한 1%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1%, 이제 저는 1.1%로 보고 있는데 1% 성장에 반도체 기여도가 0.5%.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의 반 정도는 반도체가 기여를 한 거고요. 내년에 저는 2.1%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상이 맞다면은 반도체 성장 기여도가 0.7%니까 내년 성장률의 약 3분의 1은 반도체가 담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만 성장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가장 반도체 어떤 이 집중 현상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 K자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K가 되게 핫하거든요. K 드라마, K-팝 핫한데 성장도 이제 K자 성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오렌지색의 반도체 생산, 이 올라가고 있고 여타 부분들은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여타 부분에 성장하는 산업들이 있어요. 여기 선박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이런 부분들을 또 따로 그리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아마 밑으로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진짜 K자가 나타납니다. 이 K자 성장을 반도체 성장이 그나마 저는 반도체, 선박, 자동차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잘 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계속 후퇴하고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잘 대응할 것인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게 정부의 지원 정책일 수도 있고 구조조정 정책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지 한국 경제가 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고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긍정적인 면이 주가 상승이거든요. 이게 최근에 며칠 사이에 주가가 조정이 돼가지고 이 차트가 조금 아웃데이트가 되긴 했는데 한국 이 코스피 시장에 코스피가 되게 올해 들어서 빠르게 성장했잖아요. 특히 하반기 들어가지고 급등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어떤 경제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수출 중심이고 좀 테크 중심인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PER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대만, 인도 수준의 어떤 PER, 퍼가 될 경우에는 한국 이 주가 상승이 더 상승할 여지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성장에 왜 중요하냐면은 가계의 어떤 주가 그 부의 효과를 통해서 소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제 모형에 의하면은
주가가 분기 평균으로 약 10% 상승할 경우에 그 다음 분기에 소비가 0.2% 또는 0.3% 증가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게 올 3분기까지 주가가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4분기에도 소비는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계의 자산 구성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긴 합니다. 70% 정도가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인데 그래도 이 주가에 연동된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4% 정도 수준에서 아마 퇴직연금 이런 것들도 다 주가 연동 상품들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가계에서 주식 계좌를 가진 가계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가의 상승이 우리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정부의 어떤 소비 쿠폰도 우리 민간 소비를 높일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가계의 소비자들의 심리도 아주 지금은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최근 이번 주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이 가계 심리 지수가 8년 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주가 상승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가계의 심리를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들고 있고, 이게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경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1.1%, 지난해에 비해서 약 반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내년에는 2.1%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 경제가 이제 잠재 성장률, 잠재 GDP라고 하는 이 수준에 비해서 지금은 낮은 수준에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잠재 GDP와 실제 GDP 간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물가는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아마도 금리를 더 이상 낮추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는 이제 끝이 났다고 보고 있고요. 내일 금통위가 있는데 금통위에서도 동결을 할 것이고, 어쩌면은 인하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낼 수는 있지만 내년 1분기에 들어서 반도체 수출, 그리고 소비, 그리고 정부의 재정 지출 등으로 성장 전망이 좀 더 좋아지면은 아마 금리를 더 이상 낮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제가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 환율이 원화는 사실 한동안 거의 한 10년 이상 동안 위안화의 프락시 통화였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한국 이 원화를 결정하는 통화, 달러와 위안화, 엔화, 그리고 유로화, 다른 통화들을 가지고 어떤 통화가 한국의 원화를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통화냐를 추정을 해보면은 한 10년 동안 위안화가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그게 트럼프 일기 때 좀 낮아졌다가, 그리고 바이든 정부 때 다시 높아졌거든요. 이 흰색 선입니다. 흰색 선. 그런데 올해 들어가지고 그 위안화 영향이 거의 0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 엔화랑 그리고 달러화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 경제가 한때 중국에 중간재 수출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위안화 블록에 있다가 이제는 달러와 엔화 블록으로 다시 편입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관세 정책에 의해서 이런 이 한국 경제의 어떤 통화 블록도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겠지만 원화에 주는 시사점은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관리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편이거든요. 근데 그 통화와 한때 되게 싱크돼 있다가 이제는 그 싱크가 깨졌기 때문에 원화의 변동성이 앞으로는 좀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7월 말 첫 번째 무역 협상을 하고 나서 한국 각국의 통화가 어떻게 절상됐고 절하됐냐를 따져보면은 주요 통화 중에서 원화가 가장 절하가 많이 된
통화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원화를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를 걱정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화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그리고 현재는 뭐 국민연금, 그리고 서학개미들의 어떤 투자, 대미 투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 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텐데 저는 이제 되게 중요한 것이 한국의 경제 구조가 좀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시면은 이 붉은색 있잖아요. Net Foreign Asset이라고 하는 한국이 대외 순자산이 2012년인가요? 이때부터 원래 채무 국가였다가 순채권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외 채권을 더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서학개미들 그리고 국민연금이 미국에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원화를 약세를 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해외 자산을 더 많이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일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거든요.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에서 대미 투자 그리고 대외 투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엔화가 또 절하가 된 거죠.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은 어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어떤 위기가 발생할 때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에 투자했던 자산을 다시 본국으로 송환을 합니다. 다시 본국으로 송금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니까 엔화가 강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 투자자들이 미국에 투자했다가 그 돈을 다시 일본으로 가져오면서 엔화가 강세로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엔화가 안전 통화가 됐었는데 한국 원화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원화가 일본 엔화처럼 안전 통화가 되진 않겠지만 지금 이 나가서 원화를 절상시키고 있는 이 투자 자금들이 나중에 국제 금융시장에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경우에는 오히려 원화를 안정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이게 일본이랑 우리를 보면은 일본도 이렇게 많이 나갔었는데 한 우리보다 15년 정도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도 아마 일본을 따라간다라면은 계속 대미 투자라든지 대외 투자가 늘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원화의 어떤 절하압력을 계속 높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이 계엄 사태가 났을 때 12월, 1월 보시면은 붉은색이 많잖아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환율 수준이랑 그리고 외국인의 주가 순매수를 제외하고는 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 대외 건전성을 관련된 지표들이 더 초록색, 파란색으로 더 개선된 상황입니다. 오히려 CDS 프리미엄은 그때보다 더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 환율은 지금 좀 절하 압력을 받고 있고 크게 좀 너무 빠르게 절하되고 있는 측면이 있긴 한데 우리 대외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환율 절하가 지금 1,470원 정도잖아요. 전 이 3분기 정도, 올 3분기 정도 때 우리 한국의 균형 환율을 모형을 가지고 추정해 보면은 1,250원 정도거든요. 1,250원. 그런데 대미 관세율이 15%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15%를 더해 보면은 약 1,450원이 됩니다. 그 의미는 대미 관세율 15% 효과를 환율이 어느 정도 상쇄를 해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많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좀 걱정을 하고 있지만 우리 수출이라든지 이런 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대외 건전성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효성 이코노미스트님께서 2026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발표입니다. 두 번째 발표는 에반 모미오스 블룸버그 글로벌 인더스트리얼 스페셜리스트님께서 발표해 주실 텐데요.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It's my honor to invite Global Industrial Specialist Evan Momius from Bloomberg to the stage. He will present presentation on U.S. tariff policy implications for the global economy, shipping and trade.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대 위쪽으로 모셨습니다. Good morning. Thank you for having us. You met my colleague, Professor Kwon, who raised the bar really, really high for me. So if I fail to entertain you or educate you, it's his fault and the fault of the translator, of course. My job at Bloomberg is to be an industrial sector specialist. So I travel around the world, the US, Europe, and for the first time, Asia, meeting with clients in the industrial sector and helping them fully appreciate what our platform, Bloomberg, can do for them. I was not, Bloomberg is my last job. I thought I had retired, but the imposition of tariffs made me go back to work. And now I try to leverage the experience I accumulated through the years as an investor. My colleague, Professor Kwon, doesn't need one page to describe his accomplishments because he's a professor. I'm not, so I need at least one page to show you what I have done in my career. The topic of tariffs and the economic implications is something that Bloomberg as an organization has been examining from several different angles. In case you haven't had an opportunity to learn about Bloomberg, we have our economics team. We have people who generate analytics so that we can process data better and draw reasonable and useful conclusions. We have a research team that does work on specific sectors. That's our Bloomberg Intelligence team. We have specialists like myself who try to communicate all that in plain English with clients. And then we organize events, and let's not forget, we started as a news organization. We have a TV station, radio, etc. So all of those resources are very much focused on the tariff issue since the second election of President Trump. You met Dr. Kwon. There are another 50 people like him. I think he's the best, so 49 less impressive economists. And we covered 40 different countries. We produce research daily. What I have on the screen is one example of the forecast that the economic teams puts out for the US. And I have also a screen that shows some of the models that they put together behind every one of those screens that you can see there. There is a plethora of modeling work that the team produces. How did this tariff trade war situation begin? It started before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based on a couple of observations. One of them is that the US share of the global GDP has been declining through the years. It's a long-term trend. At the same time, public debt has been increasing, and we keep importing more and more and exporting less and less. I tell younger clients that when I was a kid, my refrigerator in Greece was made by Kelvinator, which was an American company. Nowadays, nobody has seen an American refrigerator. My mom has LG and I think Samsung, but I'm not sure. What happened in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Our economists clearly highlighted that can be used as a model to what will happen this second time. And as you can see there were several announcements, investigations, actions back and forth. Not surprisingly, this is what has happened so far. My personal view is that everything has evolved this second time at a higher speed than the first time. Our economists, they have quantitative models. They take every tariff-related action and they quantify its impact on the effective tariff in effect,
on a pro forma basis. They calculate the GDP impact, the inflation impact. You understand this already from the previous presentation. There are two parameters worth examining. One is the impact on growth in the US, and one is the impact on inflation. Now, this slide, I think since I signed up for presenting here, I think we have updated a few times because announcements can come at random times on any given day. So this is, I think, as of last week. You have seen this chart before. My colleague informed me that my charts are a little bit repetitive. As you know, repetition is the mother of learning and the sister of knowledge. So if you see something for a second time, please don't hold it against us. But we have models that calculate what is the average effective tariff rate on a pro forma basis for several countries. In this particular case, we decided to pick some countries that are relevant to your life. History is important. Some people say it repeats itself, very common expression in the investing world. But I think it's also something that we can learn from. So in 1930, there was an act of Congress in the US, imposed high tariff rates. In 2 years, US GDP declined 25%. So those of us who don't like this policy or don't understand it, look back at that risk of what will happen to growth when we enforce these tariffs. The one thing that the previous speaker pointed to is that tariffs used to be a very, very low number, close to 0%. It came up a little bit during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It stayed up there. The economists I talked to in the US, from their perspective, their view is that we're not going to go back to 2 or 3%. We're going to stay high. It doesn't mean that we'll end up with an effective tariff at 15% where it's now, but it also doesn't mean we're going to drop back to the original number. So something around 10% would be reasonable. Of course, highly uncertain and difficult to predict. When I talk to compani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hat come from Germany and the Nordics, and they export to the US, the common response is that if it's something around 10%, we can handle it. If it is something bigger, it will take harder work to overcome. Lots of analytics, you saw some of them before. We have an explanation of how the tariff number is attributed to what actions and policies for every trading partner of the US. In this particular graph, you'll see on the top half of the page, there is this light blue color, and it's identified as AIPA. AIPA is the rule that allows the president to announce and implement those tariffs without congressional approval. For those of you that follow the news, you may have seen that that has been challenged on the US Supreme Court. The Supreme Court heard arguments a couple of weeks ago, and our policy analysts, I believe, expect a decision to come out by Christmas, is the latest. What does that mean? It means that if the tariffs are canceled, the money has to be returned. That's the immediate action. What is the second stage is probably they'll find another way to put them into effect. I talk to investors. If you are based in the US, like we said, you care about CPI and you care about GDP impact. You may recall in April, I believe, of this year, there was this so-called Liberation Day. That was the term that the president picked, where he announced very severe tariffs for China and other partners. That's when expectations and forecasts for inflation spiked up, and expectations for GDP growth in the US collapsed.
Since then, the numbers, as you can see, and the lines on the top with the lines of the bottom have been converging. And on the other half of the page, I have what has happened with China, where there does not seem to be an impact. That screen monitor is dead, and so is that, so that means I'm doing really well. I'll have to look at the screen now. Professor Kwon showed you the evolution of the inflation expectations. But here is the chart again. Reality has played out so far a little better than expected, both on the inflation side and the growth side. This is my personal favorite. I used to be in the investment world, so I'm always curious about what does the data imply in terms of recession probabilities. And as you can see on this multi-year period, the shaded areas represent Trump administration and tariff action periods. That's when recession probabilities go up for the US, the EU, China, Mexico, and Canada, the main trading partners. One line that is very, very stable is the China relation probability, which doesn't seem to have moved much. The US is a little bit above where it should be on average historically. So clearly, there are risks involved. There is volatility in the system. There is uncertainty. The Bloomberg economists came up with an index, the Trade Policy Uncertainty Index, if you like acronyms, it's TPUI. And we calculate that for many regions and countries around the world based on language that the algorithms find in news publications, research reports, etc. So as you can see, the big spike there, if we focus on the global line in blue, which is the top line, really spiked on Liberation Day. It has trended down, not without volatility. As we said, this administration can be a little unpredictable and volatile, but there is a sense that the worst may be behind us. Time will show. Who pays for the tariffs? Sometimes I joke and I say it's me and my wife. I do that when my wife is not present for my safety. But we have economists. We try to calculate this using econometric models. The US reports tariff inclusive import prices. What these models show you is that the person who actually writes the check and suffers the consequences seems to be more the US consumer and less the foreign country exporter. Now, this is not something that requires an economics degree. If you may have read in the news, we had elections recently in the US, in New York for the mayor, governors in New Jersey, several local government positions in Virginia. The main issue was affordability. That's where people were talking about. The cost of living feels like a problem for most Americans. All the candidates that were supported and represented the current administration were defeated by wide margins, even in jurisdictions that President Trump had won with a wide margin in the most recent elections. Not surprisingly, the next day after the results, the president announced a reduction in tariffs on coffee, bananas, some agricultural products that we import from Brazil and Mexico, suspended some tariffs on European Union and Asia region countries. So that's evidence that this is a policy that is impacting directly the US consumer. We have a lot of data.
at Bloomberg, and you can, forgive my language, go crazy and create all kinds of charts. I keep track of US imports on a seasonally adjusted basis. This is an idea I stole from our head economist. So as you can see there in circles, US imports from China, that's the red circle on the top left-hand corner, seem to be down a lot, adjusted for seasonality compared to recent years. Taiwan seems to be benefiting. Current imports from US imports from Taiwan seem to be on the high end of history. Vietnam is also similar, and the rest of the countries I picked seem to be within range. You can see the second chart from the left, and in the bottom row, US imports from EU. You see a spike there early in the year when the US imported a lot of medication and healthcare-related products in anticipation of higher tariffs. The same thing was also true with electronics from other regions. When I give presentations, I tell people that American consumers went to the stores and they bought VCRs, and they look at me because they don't know what a VCR is. But that's what the typical electronic was when I was young. Now we buy iPhones and cameras and things like that. We have a lot of data. We have a team that focuses on shipping. The data that we have can be as specific as the position of a vessel around the world. We have a lot of indices that help you do your work better. So here you can see in the white line on this confusing charts, it's the ship count from China to US. And then you have the ship tonnage on the right. These are ships that are actually loaded with merchandise. As you can see, parts of the year the activity was very high in anticipation of tariffs. When suspensions of tariffs are announced, importers and shipping companies act very, very quickly to take advantage of those opportunities. Over 50 economists, one of them authored a very interesting report on exports from China from data collected from the Chinese side, not the US imports that I showed you earlier today. As you can see, the yellow bars represent activity so far this year, and in comparable time periods in prior years, the yellow bar of the current year is much, much lower than it has been in the last 4 years. It's at levels of 5 years ago, so closer to COVID times. Small packages, that is under pressure too. In Europe, a lot of governments, and in the US, which is what we're looking at here, or we're more interested in, they all had exemption limits. Like if a product is less than $300, you don't have to clear through customs or pay tariffs, etc. That has changed in the US and in many European countries. So that is impacting small package shipments. China is still the most exposed, right? If you live in the US, the rhetoric is always about what China does, and it's the opposition to the US dominance in the world. But so it's natural to see that tariff being very high. It's represented by the purple horizontal line. That's where it was on October 30th. Before the most recent pullback, it was even higher. That's the red line on the top. And then you can see that India and Brazil are even higher than China, at least as of October 30th.
The sin of India is that it's trading oil with Russia, so they had to be punished in the minds of the president. And the issue with Brazil, where we put, like I said, they have been reversed since, but we had an import tariff on bananas. That was purely political. It was to show our unhappiness with the treatment of former President Bolsonaro. China has a very strong card in its hands, and it has to do with rare earth availability. Rare earth minerals exist in other countries, but they're still underground. They are not easy to get out. It takes time. It's not good for the environment. So on the bottom mountain chart there, all that orange is China. On the bar chart above it, the very long line, that's China again. On the left top, the yellow portion again is China. So clearly they are dominant in everything at the time being. The administration is trying to counter that. You may have heard there was an agreement with Ukraine and other regions, but clearly it's a very difficult issue that I think puts China in the driver's seat. We raise tariffs, we try to do things against China. There is always a way around those things. This is another depiction of container ship traffic. In this case, it's between China and Vietnam. The white line is this year. As you can see, it's above the prior 2 years. And the tonnage number, the volume number on the right, that's also following a similar trajectory. Not as clear picture with Taiwan. Maybe that's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product being moved around. If you are exporting computer chips, you can put them on a plane. You don't have to put them on a ship necessarily. What is happening in the rest of the world? Our competitor, S&P Global, produces PMI indices for every country. Those are available in your subscription if you have a Bloomberg terminal. I just generate a slide deck and I share with clients. If you give me your business card on the way out, I almost said credit card. That's how high tariffs are, and that's how self-conscious I am about spending. But you have to give me your business card and I'll put you in the distribution, and you'll get a collection of charts every year that if you are in an industrial-related or business-to-business world business, they're going to be particularly useful to you. India is in its own world. I don't think there is much activity or variation in the rest of the charts, with maybe the exception of Vietnam, that seems to be doing a lot better than typically. Month-to-month volatility should be expected. Again, advertising, I don't know if I have told you, we have a lot of data on shipping. This is one more opportunity. There are some choke points around the world. The Red Sea is one of them. What is happening with the Houthis? And depending on that development, there are implications for rates that shipping companies can charge. As you can see, before the situation emerged, there were about 60, 70 ships going north or south in that region. Now we're down to 16, 15 on any given day. So, there is still no visibility on how that can turn. But if you talk to our shipping analysts, they will tell you it could be a risk for the profitability of shipping companies if trade no longer has to go south and below Africa, but it can go through the Suez Canal, which is not the case now. We have a team of analysts that follows the shipping sector. My layman approach is to have a few charts
that I monitor what is happening in the different segments of the shipping market. I come from Greece, so it's a little bit in my DNA. So you have seen freight rates being under pressure. There is a lot of oversupply in that market. The order book of ships is at the highest level ever, I've been told. So that doesn't look good for that graph to start pointing up again. In the dry bulk market, we have pricing and rate information for every subcategory. You can see how the trend has been here. You know, the key factor has to do with economic growth in different regions and trade volumes and the tariffs and all those things we talked about. The VLCC, the tankers, that's all about oil prices, and you know, you have the Russia-Ukraine war there, plus the Red Sea that is affecting what you see. I was asked to finish by 12, so the screen though tells me I only have 4 minutes, so I'll split the difference and finish now, and let the other professor take over. I had a joke in mind. I don't know if it's gonna work here, but it's the first time I find myself between two professors and I'm not at a bar. If it doesn't work, remember it's the translator. Thank you very much. Oh, our shipping team, give them a call. They are in Singapore, in London, US, happy to help you.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에반 모미오스 글로벌 인더스트리얼 스페셜리스트님께서 오늘 발표해 주셨는데요. 이 미국 관세 정책이 글로벌 환경, 글로벌 경제, 그리고 해운, 그리고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발표인데요. 세 번째 발표는 서강대학교 전준수 명예교수님께서 오늘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조선과 함께 한국 해운의 도약을 주제로 발표해 주실 텐데 오늘 강의해 주실 전준수 서강대 명예교수님 소개 잠깐 올리겠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는 서강대 경영대학장, 서강대 부총장을 역임하셨고요. 또 국립해양대학교 석좌 교수, 해양수산부 총괄자문위원장,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장, 해양수산개발원 자문위원장도 지내셨고요. 업계에서는 현대상선 감사위원장, SK해운 고문을 지내셨습니다. 또 현재는 서강대학교 자문위원, 코리아신탁 사회이사, 에이스 엔지니어링 사회이사 상사 중재인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무대 위쪽으로 모셨고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강대학교의 전준수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은 우선은 미국, 우리와 조선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미중의 갈등은 사실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사실 감정적으로 접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그 실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무역국이자 채권국입니다. 작년에도 중국은 3조 6천억 수출하고 2조 6천억 수입해서 1조의 무역 흑자를 냈습니다. 1조의 무역 흑자를 지난 10여 년간 계속 해마다 1조 이상의 무역 흑자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세이빙의 28%를 중국이 갖고 있습니다. 미국과 EU 합쳐서 33%예요. 중국은 이 막강한 자금을 자기 정책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곳에 집중시킵니다. 그 효과는 엄청나요.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의 테크놀로지의 요 근자의 발전을 보십시오. 미국이 겨우 에비에이션과 그 다음에 이 제약제품, 바이오테크놀로지 이런 쪽에서만 약간 떨어졌지 그 외 분야에서는 전 세계 1위 하고 있는 산업이 대부분입니다.
중국도 물론 약점은 있어요. 그건 인구입니다. 중국의 출산율이 1.09입니다. 해마다 400만 명씩이 줄고 있어요. 2050년이 되면은 중국 인구가 13억 이하로 떨어지고 2100년이 되면은 5억 8천만 명으로 줄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령화가 심해요. 이건 앞으로 두고두고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현재 중국은 최대 소위 군사적으로도 세계 2위의 군사대국입니다. 특히 해군력에 있어서는 곧 미국을 능가해서 미국 해양 패권을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의 급박함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미국 가셔서 우리가 소위 일자 혹시나 했던 우려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젤렌스키를 봤었으니까. 그렇지만 뭡니까? 아주 성공적인 회담을 마치고 돌아왔고 그 후속도 현재 관세 문제도 우리 예상외로 잘 풀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순전히 우리 조선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이 우리나라를 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우리 해운은 뭡니까? 우리 해운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조선과 같이 도약해야 됩니다. 중국몽이 있어요. 시진핑 주석은 소위 2049년이 중국 건국의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때 가면은 청나라 이후 100년 동안 서구 제국에게 소위 당했던 그 수모를 다 물리치고 확실하게 중국이 원하는 세계 질서로 중국 위주의 세계 질서를 새롭게 세우겠다는 것이 시진핑의 꿈입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는 대만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고 그 다음부터는 소위 군사 굴기,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강력한 그 동맹을 와해시키고 또 미국의 달러의 그 패권을 부식시켜서 더 이상 달러가 세계 화폐로서 세계 금융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중국몽은 확실합니다. 중국이 중심이 되는 세계 질서의 확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해양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반세기 만에 미국이 해상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 함정수를 보더라도 미국은 현재 304척이고 중국은 435척입니다. 물론 함정은 순전히 소위 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있느냐 문제인데 물론 여기에 있어서는 아직 미국에 비견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중국도 착실히 소위 빌드업 해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항공모함, 전략 핵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이런 식으로 양쪽에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중의 선박 건조 능력인데요. 중국은 연간 2325만 GT를 건조할 수 있는데 미국은 겨우 10만 톤입니다. 23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소위 도련선이라고 하는 것은 미중 해양 세력들이 실질적으로 가상의 지정학적인 그 고려하에 가상을 해놓은 해안 방위선입니다. 요 근자에 보면은 중국의 항공모함들이 미국의 제1, 제2 도련선을 침범해서 이제 거의 뭐예요? 하와이 가까이까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반 상선은 당연히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항해의 자유가 있습니다만 군함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틀립니다. 그중에서도 항공모함이 자국 어떻든가 영해는 아니지만 자기네가 만들어놓은 도련선을 침범하고 하와이 근처까지 왔다는 건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야 이래다가는 해양 패권을 중국에 빼앗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조선 협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글로벌 컨테이너의 90% 이상의 위치를 중국이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전 세계 90여 항만을 운용 상태를 파악하고 있고 화물 트럭 500만 대의 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물류 창고 200곳의 정보도 중국이 파악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전 세계 129개 항구에 소위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고 96%의 전 세계 상품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컨테이너선 중에 중국에서 제작된 것이 96%입니다. 우리가 요 근자에는 가정에서 쓰는 청소 로봇에도 중국의 소위 감시 장치가 들어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판인데 중국에서 제작된 컨테이너는 어떤 의미건 간에 실시간으로 위치 파악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운항 중인 상선 5척 중 한 척은 중국 선박입니다.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 봐도요. 조선업에 있어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 요 근자에 있어서 1,500억 불을 미국에서 조선소를 건립하는데 상당 부분 투자돼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 한화가 투자한 거기에 있는 굉장히 그 고위에 있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우선은 그 필리 조선소는 완전히 새로 짓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생산성, 소위 도크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도 예상할 수 있는 생산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산성이 아니에요. 따라서 미국 어느 지역에 과거에 조선소 했던 것을 다시 리노베이션해서 새롭게 조선소를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서 얻어내는 소위 경쟁력,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수준까지 떨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최소한 5년간은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소에서 미국의 수요를 맞춰 주어야 되는 겁니다. 한 예를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과거 10년간 2,400척을 건조했습니다만 미국은 37척이에요. 또 우리가 이지스함 요근자에서 이지스함이 아주 대표적인 전함이 되겠습니다만 이지스함 한 척을 생산하는데 6억 달러면 충분합니다만은 미국은 뭐예요? 16억 달러가 소요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생산성에 있어서도 도크당 우리는 4.5척을 생산할 수 있지만은 미국은 0.8척이에요. 따라서 그 생산성에 있어서도 우리의 3분의 1, 4분의 1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조한 새로운 조선소라 하더라도 거기서 일하는 키 멤버들은 뭐예요? 외국인을 써야 되는데 미국 현재의 이민법이라든가 소위 트럼프 정부의 정서를 볼 때 인근에 있는 소위 멕시코라든가 소위 남미에 있는 싼 레이버들을 데리고 와서 실질적으로 생산성을 올리는 데는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전번 저희가 조지아주에서 당했던 것처럼 미 이민법에서 특별하게 소위 배려해 주지 않는 한은 실질적으로 미국 조선소 운영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해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해운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식의 프로포설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미의 윈윈 전략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미국은 해상물류 안보 확보를 위해 마리타임 시큐리티 프로그램으로 약 60척의 전략 상선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낡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250척의 전략 상선대를 추가하겠다고 그러는데 대부분은 아마도 기존에 있는 60척은 노후화했기 때문에 세 배로 다시 재건조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한 1조 달러가 새롭게 미국 의회에 상정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해운국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6.25 동란 이후 아주 잿더미에서부터 시작돼서 오늘날 세계 5위의 해운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사실은 미국 해운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아주 제로부터 시작한 우리의 경험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미국 정부 당국을 어떻게 설득하고, 그래서 소위 새로운 해운에 있어서의 한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여기에 사실은 우리 해양에 있어서의 외교력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저희 해양부 장관을 비롯해서 해운에 관계되어 있는 우리 정치인들은 어느 때보다도 힘을 좀 쏘주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우리 해운도 같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협조를 미국 쪽으로부터 받아내야 됩니다. 현재 미국 선박건조법이라든가 존스 액트라든가 실질적으로 우리 해운이 미국에 진출할 때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만 그 법서부터 장애물을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보시면요, 미국 전략 상선대를 위해서 MSP는 평시 상업 운항이 가능하면서 유사시 군수물자 수송을 지원하는 60척 규모의 전략 상선대로 선박당 연간 500만 불씩 지원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선박 규모들이 작고 또 노령화되어 있고 또 실질적인 커버리지 항로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따라서 한미 합작법인은 미국 51%, 한국 49%의 지분 구조로 MSP 자격을 유지하면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나용성 금융리스 방식을 사용해서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선대를 확보할 수 있으며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 1단계로는 미국산 LNG와 곡물 운송에 참여하여 안정적 화물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2단계에서는 컨테이너 합작 범위를 본격화하되 13,000TU급 쾌속 친환경선을 투입해서 대형선과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박은 24노트의 고속 운항으로 운송 시간을 25% 단축하고 LNG 이중 연료와 풍력 보조 추진 등으로 탄소 배출을 50% 감축하고 최종 단계는 주 3, 4회 고빈도 운항으로 재고 관리 최적화를 시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프로포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사실은요 2차 대전 이후에는 전 세계 상선의 90%를 소유하고 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겠습니다만 미국은 전기선에서도 아주 스트롱 DNA가 있습니다. 시랜드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시랜드는 말콤 맥클린이 1960년대에 설립한 미국 전기선 회사입니다. 최초로 컨테이너를 상용화한 회사예요. 그 당시에는 60년대에는 월남전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컨테이너 같은 효율적인 잘 안전성 있는 운송 방식이 필요했던 때입니다. 이때 시랜드가 훌륭하게 소위 컨테이너 쇠계짝에다가 화물을 집어넣고 군수품을 집어넣어서 소위 월남까지 실어 날랐습니다. 이때 속도가 35노트로 달렸다고 그래요. 35노트면요 뒤에서 수상 스키를 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선장이 수상 스키를 탄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풀 스피드로 서비스를 했습니다. 이때 가장 성공의 요체는 뭐냐면은 일정한 항구에 그 컨테이너들이 일정 기간 안에 다 모아줘야 되는 거예요. 트럭 드라이버들의 협조는 필수적이죠. 말콤 맥클린이 트럭 드라이버 노조 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거예요. 따라서 시랜드는 그 당시에 컨테이너 비즈니스에서는 총화였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1999년에 머스크에 팔렸어요. 그 다음 미국 전기선사는 APL입니다. American Pleasant Line. 이 회사는 1848년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이 APL도
97년에 팔렸어요. 넵튠 오리엔탈 라인에. 지금은 CMA CGM 블란소 회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메리칸 플래그를 APL 선박들이 아직도 달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리지스터하고, 소위 미국의 군수물자, 정부물자를 전문적으로 실현하는 익스클루시브한 라이트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 플래그를 달고 있는 것이지, 그건 블란소 회사예요. 마지막으로 US 라인이 있었습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라인이라고 20세기에서는 가장 미국에서 유명했던 회사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했던 회사입니다. 1984년에 이 회사가 우리나라 대우조선소, 지금 한화가 되겠습니다만 대우조선소에서 4,000 TU, 그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으로 큰 대형 컨테이너선이었어요. 그 당시에 표현으로는 맘모스 사이즈 컨테이너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4,000 TU짜리를 12척을 건조해서 그 당시에 획기적인 라운드 월드 서비스, 세계 일주 항로를 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어요. 그때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 바로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입니다. 인근에 있는 항구가 허브 항구에 화물을 모아가지고 허브 항구에 모선이 들리면서 그 화물들을 로드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소위 트랜짓 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화물의 불균형이라든가 컨테이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화물들이 불균형해요. 인 앤 아웃 바운드가 화물의 양이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 한 방향으로 돌고, 사실 이게 성공했으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방향으로 도는 거였습니다. 70 내지 80일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뭐예요? 마케팅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많은 화주들이 자기 항구에 들어오는 배가 있는데, 왜냐하면 다른 선사들은 전혀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왜 구태여 허브 포트에 내 화물을 실어다가 거기서, 왜냐하면 그 당시도 BL을 발행한 데는 온보드 BL이에요. 즉 모선에 컨테이너가 실려야지만 온보드 BL을 발급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얼마든지 뭐 피더선들도 다 피더 BL도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간주하도록 온보드 BL에 간주하는 여러 가지 법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마케팅에서 실패한 겁니다. 또 슬로우 스티밍 하니까 소위 고객들의 니드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은 1986년에 파산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과거에는 미국도 막강한 전기선 선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지만, 따라서 우리가 만일 미국과 같이 해운 협력을 한다면 반드시 컨테이너 전기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시작해야 되는 한미 간의, 부산서부터 롱비치까지의 한미 항로에 있어서는 여러분 다 아다시 23,000 TU 되는 대형 컨테이너 선들이 슬로우 스티밍에서 대형으로 싣고 갑니다. 여기서 차별화돼요. 똑같이 해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또 미국이 우리에게 서제션에서 설득할 때는 뭔가 우리가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컨테이너 전기선에 있어서의 비즈니스 클래스 서비스입니다. 뭐 이야기하자면요. 그래서 과거처럼 슬로우 스티밍 하는 거, 지금은 한 15노트 정도의 서비스 스피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한 24노트까지 높일 것 같으면은, 이건 사실 제가 예전서부터 주장했던 겁니다만, 결국 어디가 걸림돌이냐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저한테 제 앞에서 이야기하신 분은 한 분도 없으세요. 뒤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뭘 몰라 정 교수는. 그러면 기름이 3배로 들어. 1노트 올릴 때 기름은 3승으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몇 분한테 부탁해 봤지만은 정확하게 만족할 만한 수치가 없어요. 요새는 챗 GPT가 있어가지고 훌륭하게 계산해 줬습니다. 그러자
24노트를 내면은 TU당 102불 정도 돼요. 15노트는 40불입니다. 그래서 한 62불 정도의 TU당 디퍼런스가 있어요. 우리가 만일 15일 트랜짓 타임을 9일 날로 줄이고 아메리칸 플렉 베슬이기 때문에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뭐예요? 항만에서건 내륙 운송에 있어서건 preferred treatment 최대우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또 요구해야 되고 그럴 것 같으면은 전체적인 소위 화주의 문전서부터 수화주의 문전까지의 전체에 걸리는 로지스틱 타임을 최대한으로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화주가 될 아마존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국 안에 있어서의 하이크림 카고를 가지고 있는 카고 오너들에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한 10척 정도만 있으면 일주일에 3회 더 나아가선 4회 배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셔틀식으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미국 안에 있는 많은 소위 화주들,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많은 크림 카고, 직구 카고들, 이걸 위해서 일본 서해안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중국까지도 우리나라에 와서 부산에서 출항하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운임은 뭐예요? 한 20% 정도 비싸게 받으면 요 최근에서 한 2,000불 되는데요. 20%면 400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이 디퍼런스 62불 정도의 디퍼런스는 얼마든지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커버해 갈 수가 있어요. 현재 HMM이 13,000TU 마린 오일과 LNG를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이 13,000짜리 TU 이 컨테이너 12척을 지금 발주해 있습니다. 또 장금상성은 4척 발주했어요. 이 선박들을 사실 설득해서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 측에 있어서는 우리가 연간 250억 불씩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 투자 아까 우리 블룸버그의 권 이코노미스트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투자처도 사실 마땅치가 않아요. 이럴 때 이 250억 불 중에 일부를 미국 측 우리는 현물 투자하고 미국 측의 실질적인 투자 형식으로 해서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소위 한미 간에 있어서 새로운 컨테이너 서비스를 통해서 해운 협력도 될 뿐만 아니라 미국 측의 새로운 전기선에 있어서의 DNA를 다시 살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전기선이 하나도 없는 국가라는 그런 오명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위급할 시 국가 비상시에는 이 컨테이너를 10분적으로 이용해서 전략물주 수송에 10분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미국을 설득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로 봐서도 새롭게 미국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미국이 아무리 지금 미국에게 선박을 줘서 컨테이너 해보십시오 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머스크라든가 소위 그 CMA, CGM이라든가 이런 나라 거대한 선사들은 노하우는 많습니다만 우리처럼 밑바닥에서 성장해서 오늘날 세계 5위의 해운국가로 만든 그런 노하우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 새롭게 시작하는 미국의 전기선 또는 미국 해운에는 적합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접근할 것 같으면 충분히 미국에게 도움이 되고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마스카는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이에요. 앞으로는 Make American Shipbuilding and Shipping Great Again 해서 마스카가 아닌 마스가 이런 캠페인을 벌였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 캠페인에 여러분이 꼭 참여하셔서 이번 기회에 우리 해운도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